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세계는 곳곳에서 전쟁 발발의 기운이 흘러넘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전 세계는 지금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급박한 세계 정세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K시리즈가 화두입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며 당장 한국을 찾아가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상황인데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건지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육군에서 르클레르 전차부대 장교로 10년간 복무했고 현재는 유럽 군사 싱크탱크에서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계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했지만 솔직히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한국 얘기는 관심이 없었어요. 군사력만 해도 그랬죠.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르클레르 전차, 라팔 전투기, 바라쿠다급 잠수함까지 보유한 나라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의 군사력이란 그저 미미한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죠. 폐렴 합병증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정말 예고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파리 근교에 있던 어머니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는데 제가 한국어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어서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절대 작지 않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적어도 내 아들은 알아주길. 처음엔 그냥 어머니의 향수병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감상적인 표현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다른 메모들을 차례로 읽어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군사력의 진실을 꼭 보라. 프랑스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K2 전차는 르클레르보다 우수하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저는 당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에게 뭘 가르쳐 준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지셨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피에르야, 너는 한국을 모른다. 진짜 한국을 말이야. 언젠가 네가 꼭 한국의 진가를 아는 날이 올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거든요.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유럽의 군사 강국이었고 현재도 핵무기까지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말이죠. 제가 복무했던 르클레르 전차 부대는 걸프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고 라팔 전투기는 리비아 작전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장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한국 땅을 밟고 그곳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를 바란다. 내가 평생 미안했던 것은 아들에게 조국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분석가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했던 한국의 군사력이란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남겨두신 거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걸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부산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단순한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제 전문성을 살려 한국의 군사력을 철저히 파헤쳐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프랑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어머니의 애국심이 과장된 평가를 낳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4년 3월경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옛 친구분을 통해 한국 육군 관계자 한 분을 소개받았거든요. 김대령이라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장산 훈련장에서 K2 흑표 전차 시험운전을 체험해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독일 레오파르트2의 개량형 정도겠지. 크게 다를 건 없을 거야. 하지만 K2 전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외형부터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위압적이었거든요. 특히 포탑의 각진 디자인과 복합 장갑의 배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보다도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죠. 더 놀라운 건 직접 탑승해서 시험운전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흙탕과 60도 가까운 급경사로 이루어진 험난한 지형을 마치 평지를 달리듯 가볍게 오르더군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전차인가요?
독일 기술을 일부 도입했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포신 안정화 시스템의 성능이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지형을 달려도 포신이 떨림 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르클레르 전차도 이런 반응 속도와 정확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K2의 능동형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는 정말 놀라웠죠. 적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시연을 보니 그 반응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프랑스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상황인데 한국은 이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괴물인데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K9 썬더 자주포도 보시죠. 그의 표정에서 뭔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K9 썬더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155mm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의 그 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먼저 놀란 건 소음 억제 능력이었습니다. 이 정도 구경의 자주포치고는 발사음이 상당히 통제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압도적인 건 연사 속도였습니다. 분당 8발이라는 공식 스펙이 허상이 아니었죠. 실제로 8발을 연속 발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계가 아니라 포신에서 불을 뿜는 용 같았습니다. 이건 자주포가 아니라 신이 던지는 망치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도 트럭 기반의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K9의 화력과 연사 능력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죠. 특히 자동 장전 시스템의 효율성과 사격 재원 계산 속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목표물까지의 거리 40km를 단 몇 초 만에 계산해서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죠.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K9은 이미 터키, 인도,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에서 채택됐습니다. 곧 이집트와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 무기의 수출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시저도 해외 수출에 성공했지만 K9의 판매 실적과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어머니가 왜 그토록 한국 군사력을 강조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기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전부일지 더 깊이 파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찾았어요. 한국의 전차, 자주포, 잠수함 개발 연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들이 보여준 자료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죠. 한국의 무기 개발 방식은 프랑스나 독일과 전혀 달랐거든요. 유럽의 무기 개발은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먼저 나토 표준에 맞춰 요구사항을 정하고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비를 분담합니다. 그 다음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천천히 개발하고 마지막에 각국이 필요한 만큼 도입하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A400M 수송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뚝딱뚝딱 자국군 요구사항에 맞춰 먼저 개발하고 그걸 실전에서 검증한 다음 그대로 해외에 수출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구조였거든요. K9 자주포가 완벽한 예였습니다. 1999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해외 수출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셨나요? 저는 한 기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박 박사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 시간이란 건 곧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천히 개발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유럽의 무기 개발은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편입니다.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니니까요. 물론 테러나 지역 분쟁은 있지만 국가 존망이 걸린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휴전선 너머 불과 50km 거리에 적의 대포가 겨눠져 있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기 개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였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기술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핵심 기술만큼은 반드시 국산화해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더군요. K1 전차에서 시작해서 K1A1 그리고 K2 흑표까지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말 눈부신 성장이었습니다. 특히 K2의 파워팩과 주포는 완전한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6.25 전쟁 때 무기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죠. 그때의 교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국 무기 개발의 깊은 역사적 배경이 이해됐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용 분담도 되고 기술 교류도 활발하죠. 하지만 한국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기초 기술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절박함이 오히려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박 박사는 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도전 정신이 바로 한국 무기 개발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프랑스의 안일함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죠. 한국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혁신과 속도감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2 흑표, K9 썬더, FA50 골든이글, 그리고 차세대 KF21 보라매까지 이런 첨단 무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추적하면서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후 완전히 폐허가 된 한국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1950년대 한국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분단을 겪은 후 전쟁까지 치르면서 모든 인프라가 파괴됐죠. 공장도 없고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총알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했을까 싶었습니다.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았지만 갈수록 제약이 많아졌어요. 특히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죠. 미국도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기초적인 기술만 팔고 핵심 기술은 철저히 봉쇄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자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오히려 독자적인 무기체계 구축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한 원로 기술자가 쓴 회고록에서 본 문장은 유독 눈길이 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치 먹으며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농담 같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니까 한국인들이 직접 해야 했거든요. 프랑스는 독일, 이탈리아 등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자주 하죠. 유로파이터나 A400M 수송기처럼 말이죠. 비용도 분담하고 기술도 나누면서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혼자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십 년 만의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유럽은 실패하면 예산 삭감, 프로젝트 중단이 일상다반사죠. 정치인들과 언론의 비판도 거세고요. 하지만 한국은 실패해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KAI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보다 작동하는 것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개선해 나가죠. 이런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바로 한국 무기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제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거든요. FA50 경공격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T-50 고등훈련기로 시작했는데 이를 경공격기로 발전시켜 해외 수출까지 성공시켰어요. 이라크, 태국, 필리핀, 폴란드 등이 도입했죠. 프랑스의 알파젯 훈련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나라의 성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현실이 그랬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 말이죠. 한국 무기 체계 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분야가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육상 무기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잠수함은 정말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림팩 관련 데이터를 자세히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 해군의 잠수함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미군 함정들을 완전히 농락했다. 미 해군이 한국 잠수함을 찾지 못해서 훈련을 중단할 뻔했다는 식의 소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군사 분야에서는 이런 과장된 소문들이 흔하기 때문에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공식 보고서와 참가국들의 훈련 평가서까지 확인하고 나니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모두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1998년 림팩 훈련에서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보여준 성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미군의 최신 대잠 시스템도 한국 잠수함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소나 시그니처가 너무 작았고 기동 패턴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특히 얕은 바다에서의 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서해와 남해의 복잡한 해저 지형에 특화된 설계 때문이었죠. 30년 전까지만 해도 잠수함이 없던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 수준이라니 정말 말이 안 돼. 프랑스도 바라쿠다급 공격 잠수함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과 비교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잠수함의 무장 체계였습니다. 현궁 중어뢰와 해성대함 미사일의 조합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특히 현궁 어뢰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유도 방식도 독특했고 명중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F-21 어뢰나 독일의 DM2A4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해군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크기는 작지만 효율은 최고입니다. 큰 바다에서 멀리 가는 것보다 우리 바다에서 확실하게 지키는 게 목표거든요. 이런 명확한 목표 의식이 한국 잠수함의 특징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한국 잠수함 기술의 발전 속도도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독일의 209급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었는데 불과 30년 만에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까지 독자 개발해낸 거였거든요. 이런 발전 속도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바라쿠다급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속도였거든요. 특히 한국형 잠수함의 특징은 철저한 실전성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첨단 기술을 과시하기보다는 실제 작전에서 필요한 능력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화력과 은밀성은 최고 수준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하고 말이죠. 림팩 훈련에서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승조원들의 숙련도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잠수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이런 인적 요소가 첨단 기술과 결합되니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절실함이었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상 방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특히 서해의 얕은 바다와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군 제독 출신의 은퇴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죠. 김철수 제독님이었는데 림팩 당시 한국 잠수함 전단장을 역임하신 분이었거든요. 장보고함과 도산 안창호함의 실전 모의전 결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8년 림팩에서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 참가했을 때였어요. 미군 함정들이 우리 잠수함을 찾지 못해서 훈련 시나리오를 바꿀 뻔했거든요.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은 AIP 시스템을 탑재한 디젤 잠수함인데 수중에서의 은밀성이 원자력 잠수함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저속 항해 시의 소음 수준은 거의 배경 소음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미군의 최신 소나 시스템으로도 탐지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미군 함정들이 우리 잠수함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헬기까지 동원해서 소노부이를 뿌렸는데도 찾지 못했거든요. 우리 잠수함이 너무 조용해서 음향 탐지가 안 됐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잠수함의 공격 능력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도산 안창호함이 가상의 현궁 어뢰를 발사했는데 목표함까지의 거리 30km를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우리 승조원들은 정말 대단해요. 좁은 공간에서 몇 주씩 잠수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집중력과 인내심이 남달라요. 이런 인적 요소가 기술적 우수성과 결합되니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죠. 서구의 잠수함들은 대양에서의 장거리 작전에 특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근의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바다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죠. 프랑스 해군도 원자력 잠수함인 바라쿠다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디젤 잠수함과는 운용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지중해나 대서양에서의 장거리 순찰 임무에 특화되어 있다면 한국은 황해와 동해의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의 은밀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김 제독님이 인터뷰 말미에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스펙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박함으로 생존으로 싸워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군사력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도 서귀포 바닷가를 혼자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했거든요. 영토는 작지만 바다에서만큼은 절대 작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메모의 의미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과거를 더 체계적으로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나 감정적인 애착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신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옛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을 차례로 찾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과거 국방과학연구소 산하방산설계연구원 출신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7년간 한국의 초기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던 분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난 며칠간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동료였던 박기술 연구원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당시 여성 기술자가 정말 드물었는데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셨거든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설계도를 검토하시곤 했어요. 박 연구원은 어머니가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로 포병 시스템의 탄도 계산과 자동 장전 장치 설계 분야였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K9 자주포 자동 장전 시스템의 초기 아이디어 중 일부가 바로 어머니 세대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어머니는 프랑스로 이주한 후에도 한국 무기 개발에 대한 관심을 절대 놓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상황을 점검하셨고 때로는 기술 자문까지 해주셨다는 거였어요. 프랑스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는 동료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 어머님은 항상 실용성을 강조하셨죠. 다른 동료인 최선님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건 필요 없다.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최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한국 무기 체계의 핵심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연구 노트도 일부 볼 수 있었어요. 1980년대에 작성된 것들인데 놀랍게도 지금의 K9 자주포나 K2 전차의 기본 개념들이 이미 그때 언급되어 있었죠. 물론 당시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했지만 방향성은 정확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작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극복해낼 거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남긴 메모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 무기체계의 수출 가능성을 일찍부터 예견하셨다고 했죠. 언젠가는 우리가 만든 무기를 세계 각국이 사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죠. 어머니의 흔적과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 그 연결고리를 발견한 순간 저는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을 그리고 자신이 바친 청춘을 믿고 계셨던 거구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정말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조국이었습니다. 최선임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프랑스에서도 항상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다시 부산 장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자주 오셨다던 바로 그 자리를 찾아서 말이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부산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며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단 한 줄로 정했습니다. 이 나라는 작지 않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거든요. 한국은 영토는 작을지 몰라도 군사력만큼은 절대 작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한국을 미스터리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놓친 진심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의 급속한 군사 발전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절박함의 정도였습니다. 프랑스는 나토라는 든든한 동맹 체제 안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죠. 10년, 20년에 걸쳐 천천히 개발해도 당장 국가 존망에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선 바로 너머에 적이 있고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기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그리고 앞으로 배치될 KF-21 보람의 전투기까지 이 모든 무기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철저한 실용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첨단 기술을 과시하기보다는 실제 전투에서 정말 필요한 능력에만 집중했거든요. 이런 실용주의 철학이 바로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들의 신뢰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K9 자주포가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거든요. 복잡한 고장보다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성능을 추구했고 그 결과 극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산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그 간절함과 의지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바로 오늘날의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메모장을 다시 펼쳐보며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절대 작지 않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작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와 기술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의 척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부산의 야경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거든요. 오히려 프랑스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은 나라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에어프랑스 항공편을 기다리며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한국을 상당히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죠. 군사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꺼내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과연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믿을까 싶었거든요. K2 전차가 르클레르보다 뛰어난 면이 있다거나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거나 한국 잠수함이 미군 함정들을 압도했다는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프랑스의 르클레르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 A7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K9 썬더 자주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아 베스트셀러가 된 명품 무기였거든요.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도 트럭 기반의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K9의 화력과 연사 능력, 그리고 자동화 수준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분당 8발이라는 연사 속도를 실제로 보니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건 역시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숙련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군인들과 기술자들의 그 절실함과 전문성,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는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승조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좁은 공간에서 몇 주씩 잠수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인적 자원이야말로 한국 군사력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 샤를뜨골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의 이런 변화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평생 두 조국을 사랑하시며 언젠가는 아들이 한국의 진면목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어오셨는데 그 믿음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정말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이미 한국이 언젠가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될 거라고 예견하셨으니까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었죠. 어머니의 그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새삼 감탄하게 됐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군사 싱크탱크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대회의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모두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피에르,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검증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실제 주행 영상과 K9 자주포의 연사 장면을 보여줬을 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성능이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유럽의 최신 무기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겠군요. 연구소장인 피에르 뒤부아 박사의 평가였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무기의 스펙이나 성능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군사력의 진짜 비밀은 그들의 정신력과 절박함에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타협할 수 없었던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술들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강점이에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가져온 구체적인 데이터와 영상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주목받게 됐죠. 그날 이후 저는 유럽에서 한국 군사 전문가로 불리게 됐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 왔거든요. 특히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면서 제게 기술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에 있던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어머니가 1980년대에 작성하신 기술 보고서들과 메모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한국의 군사기술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계셨죠. 그 보고서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젠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DNA가 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언젠가는 위치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의 예언이 완벽하게 현실이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 보니 정말 예언자 같은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빠른 개발 속도와 실용성 중심의 설계 철학, 그리고 비용 효율성 면에서 유럽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도 한국의 노하우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죠. 특히 K2 전차의 능동형 방어 시스템과 포신 안정화 기술은 정말 배울 점이 많거든요. 독일과 공동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기술 교류 세미나를 파리에서 개최했습니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의 임원들이 참석해서 매우 유익한 논의를 했거든요. 특히 AI 기술을 무기 체계에 접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모를 간직하며 그렇게 매일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절대 작지 않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이제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감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작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와 기술력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의 척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항상 아쉬웠죠. 이제라도 어머니의 모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고 한국의 군사기술 문서들도 원문으로 읽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KAI에서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직접 보고 차세대 K3 전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의 미래 무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작지 않은 나라였고 앞으로는 더욱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제 어머니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명문 감독가 집안에서 자란 한 여성이 한국이란 나라로 인해 광기 어린 집착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에 그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에게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국 출신의 32세 다큐멘터리 감독 제니아 앤레즈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유명 영화 감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집안이며 저 역시 감독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듯 했죠. 역시 제니야, 너도 우리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구나. 우리 가족이 다 모이면 영화제 하나는 거뜬하게 열겠는데? 가족들은 이미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 영화 감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제가 감독의 길로 나서는 것은 어쩌면 낙하산을 타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전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낙하산을 찢어버리고 저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활동 이름을 숨기고 독립적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숨기고 활동하다 보니 그 누구도 저희 집안의 배경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전 마음이 놓였어요. 집안의 배경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실력 하나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말이죠. 감독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전 영화 감독인 가족들과는 다르게 다큐멘터리 감독의 길을 걷고 있었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기는 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설정하는 일이었죠. 허구가 아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픽션 감독들과는 다른 종류의 책임과 도전이 늘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전 늘 질문해야 했어요.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주제였기에 어떤 사안을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그렇게 파고들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 다큐멘터리의 매력이었고 감독인 저는 이 과정에서 저널리스트이자 예술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영화 감독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허구의 세계에서는 연출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다큐멘터리는 오직 현실만을 다루기에 난감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인물의 사생활을 과연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에 따라 다큐멘터리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죠.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사실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 전 늘 이 윤리적 딜레마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상업 영화와는 다르게 다큐멘터리는 흔히 제한된 예산과도 싸워야 했어요. 투자자나 방송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긴 하나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감독이 원하는 방향이 충동할 때가 제법 많았죠.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작비를 마련하는 것은 제가 평생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늘 긴 호흡이 필요했어요. 단기간에 찍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걸쳐 한 인물의 변화를 담거나 사회적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 긴 과정에서도 감독인 저는 때때로 오는 무기력함,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늘 싸우며 인내심을 길러야 했어요. 결국 수많은 시간을 견뎌내며 제 이름까지 숨기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감정을 흔들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가 정책을 바꾸거나 특정 이웃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감독인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긴 시간의 고통들이 한순간의 보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국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념과 맞서 싸우는 꽤 무거운 일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며 누구보다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해요. 다만 그 길 끝에서 세상의 작은 조각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기에 전 묵묵히 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다소 고집스럽고 열정적이며 진실만을 추구하고 제 자신의 비전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제게 이 직업은 꽤 잘 맞기도 했어요. 또 남들보다 날카로운 관찰력이 있고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많이 힘겨워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저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완벽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뤘지만 이번 음악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유독 애착이 가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음악이라는 예술이 줄 수 있는 힘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느꼈거든요. 같은 음악이라고 해도 듣는 이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감정이 다를 수 있고 곡 해석 또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음악만큼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쉽게 접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은 드물다 생각했어요. 많은 노력 끝에 시리즈를 채워나갔고 어느덧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미를 장식하고 싶은 욕심에 이 마지막 작품은 정말 서사가 있는 대단한 음악이길 바랬어요. 듣는 이가 자유롭게 곡 해석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적어도 서사와 그 곡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해주곤 했죠. 그 후 해석은 자유로 남겨둘 뿐이었습니다.
어떤 곡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참 정보를 찾던 중 제 눈에 무언가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잊혀진 소리라는 프로젝트였죠. 애초에 잊혀진 소리라는 저 문구 자체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는 한국 전쟁 시기에 사라진 민요를 복원하는 작업이었어요. 한국 전쟁은 모두가 알겠지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도 큰 상처를 남겼죠. 그때 많은 민요가 전쟁 속에서 잊혀졌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하여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를 이용해 한국 전쟁 중 사라진 민요를 발굴하고 복원하여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는 중요한 문화적 시도였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사라진 민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더 자세히 알아보니 복원 작업 과정들이 있긴 했어요. 우선 사료조사 및 구술 채록이라 하여 한국의 국립국안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북한 음악 관련 자료 분석 등 전쟁 당시 피난민 후손들과 실향민 2, 3세의 구술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 당시 미군, 유엔군이 기록한 한국의 전통 음악 자료와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기억하는 전쟁 전후의 민요 등 해외 기록을 조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사와 선율을 바탕으로 민요를 재구성하기도 하고 현대 국악 연주자들과 협업하여 사라진 선율 복원 및 전통 악기, 현대 편곡을 활용한 재해석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시대의 발전에 걸맞게 스마트하게 복원하는 것도 있었어요. 복원된 민요를 디지털 음원으로 제작 및 배포하는 것,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역사적 맥락을 전달하는 것, VR, AR 기술을 활용해 전통 민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있었죠. 전쟁으로 단절된 문화적 기억을 복원하고 계승하며 사라진 민요를 통해 전쟁의 아픔과 실향민의 정서를 조명하는 것에 한국의 훌륭함이 느껴졌습니다.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악 복원이 아니라 한국 전쟁이 남긴 문화적 상흔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중요한 문화유산 보존 작업이라 할 수 있었죠. 제가 원하던 대단한 서사와 아름다운 소리로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했어요. 직관적으로 전 이 주제에 너무도 이끌렸고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마지막 작품 할 것을 찾았어. 한국에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걸로 대미를 장식하면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거야. 당장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자고.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소리를 찾았다는 것에 전 너무 기뻤지만 어쩐지 프로듀서 및 팀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한국 사람들 의견이고 확실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복원을 한 건지 뭔지 확인도 안 된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일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잊혀진 소리라는 거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심금을 울릴지 진짜 망해서 눈물이 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 무작정 한국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독님답지 않게 신중하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여태 다큐 감독으로 살면서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물론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심금을 울릴 정도의 소리라는 것은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하게 꼭 가야 할 것만 같거든. 그러니 날 믿고 같이 가자고, 한국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국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며 다른 음악을 찾겠다고 했고 저는 결국 홀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늘 신중하게 움직이라고 당부했던 것은 저였기에 그들의 태도가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소리조차 정확히 듣지도 않고 움직이는 제 자신이 신기할 뿐이었죠. 어쩐지 평소에 나답지 않게 너무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긴 한데 뭔가 대단한 소리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꼭 그래야 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꼭 한국에서 별 문제 없이 정말 제 직감대로 소리를 담아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야 했습니다. 여러 부담을 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진우 씨를 만났어요. 한국을 오기 전에 수차례 유선상 대화를 시도했으나 일이 너무 바쁜지 통화가 어려웠죠. 결국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도 잡지 않고 무례하게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진우 씨는 제게 시간을 내주긴 했어요. 약속도 없이 왔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있는 제니아 앤레즈입니다. 현재 음악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마지막 대미를 한국의 잊혀진 소리로 담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전 최대한 제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 책임자 진우 씨에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아주 완강한 태도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잊혀진 소리는 저희 한국의 가슴이 아린 아픔을 담고 있는 소리들입니다. 저희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희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멀리서 오셨는데 원하시는 대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몇 번을 시도하셔도 같은 대답이니 불필요한 오기는 미리 사절입니다. 책임자 진우 씨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으나 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미련이 남아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그 정신에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쪽을 보니 고령의 한국 할머니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죠. 참 구슬프게 들리던 그 노랫자락에 젖어 한참을 멍하니 녹음실 안에 계시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책임자 진우 씨의 조수 미나 씨가 왔습니다. 임진강이라는 노래예요. 정말 멋진 곡이죠. 저희 책임자 할머님께서 살아 생전에 자주 부르셨던 노래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 할머님이 생각난다고 아직도 듣지도 못하세요. 저희 한국의 민요나 잊혀진 소리들은 다 그런 아픔들이 담겨 있고 말 못할 사연들이 담겨 있어요. 유독 구슬프게 들리던 임진강이라는 그 노래에 대해 조수미나 씨는 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임진강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잃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담은 노래였죠. 노래에 담긴 서사도 너무 아팠지만 책임자 진우 씨의 사연을 더 자세히 들어본 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곡은 진우 씨의 할아버지가 전쟁 중 북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이라고 했죠. 그리하여 진우 씨의 할머님은 평생을 닿지 못하는 그곳에 있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부르셨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할아버지의 그리움과 임진강이라는 이 곡을 떠올리며 운명하셨다고 했어요. 제게 아주 완강한 모습을 보일 때와는 다르게 가족사는 공유해주는 진우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게 임진강이라는 노래 말고도 잊혀진 소리의 대부분이 아픈 곡들인데 제니아가 그저 시청률을 목적으로 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줄 알고 단호하게 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머물면서 직접 노래를 듣는 표정과 서사에 대해 묻고 이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 적어도 진심으로 소리를 담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말 그런 진실된 마음이라면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곳은 적어도 서사가 확실하길 바랬어요. 그것이 아픈 서사라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들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픔이 느껴질 수 있도록 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딱 한국의 잊혀진 소리라면 가능할 것 같았는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먹먹하네요. 이런 감정들과 서사들은 제대로 담아내고 싶어요. 그렇게 저와 진우 씨는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한국의 잊혀진 소리와 함께 담을 수 있는 영상에 필요한 사진들을 수집하기 위해 촬영을 하러 다니기도 바빴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보게 되었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이 오래된 사진첩은 1950년대 한국에 파병된 의료지원단들이 찍혀있는 사진들이라 더 눈길이 갔는데 그곳에서 제 외할아버지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놀랐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전 외할아버지를 사진첩에서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꼭 하고 싶다고 고집부려 혼자 한국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서 본능적으로 끌렸던 건가? 어떻게 외할아버지 사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 모두가 원치 않았던 결정이었고 홀로 한국에 와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 느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인 것이 정말 이런 이유 때문인가 싶어서 너무도 신기했어요. 한참을 낡은 사진첩 속에 외할아버지 모습을 만지고 또 만지며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여쭈어봤어요. 혹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한국 파병군이셨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한국전쟁 때 할아버지는 의료병으로 참전하셨었지?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꽤 아픈 가족사였어. 너희 할아버지 그 정신없는 전쟁통에 한국인 간호사랑 사랑에 빠지셨었어. 너무 사랑하셨는데 현실의 벽이 워낙 높았어야지. 결국은 두 분 헤어지셨고 가슴에 묻어두고 사셨다고 나중에 엄마도 들었었어. 전 어머니께 아예 모르고 살았던 한국과 관련된 가족사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의료병으로 파견을 나가셨다는 사실도 몰랐고 한국인 간호사를 사랑했다는 그런 사실도 아예 몰랐죠.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진우 씨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직감이 들게 되었어요.
감독이라 너무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딱 한국으로 가야겠다 느꼈던 그때 그 감정처럼 뭔지 모를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진우 씨를 무작정 찾아가 제가 알아낸 가족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의료병으로 참전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한국인 간호사분과 너무 절절한 사랑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외할아버지께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결국 이별을 택했지만 오래도록 가슴에 사무치는 이별이었다고 하셨다는데 전 왜 이게 꼭 진우 씨랑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죠? 제 말에 한참 동안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던 진우 씨는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아의 말처럼 어쩌면 정말 우리도 모를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도 제니아도 들은 게 이게 전부라 더 알아낼 정보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이 연결고리를 알아낼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가족들도 아는 게 딱 이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 진우 씨와 제가 알아내고 싶은 사실은 많았지만 어려웠어요. 이미 운명을 다하셨기에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바로 그때 진우 씨는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께서 소중한 추억만을 사진과 함께 담아두시는 일기장이었어요. 꼭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순간들만 담아두신다고 했기에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연결고리가 정말 있는 거라면 제 외할아버지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죠. 저희 할머니께서 이 일기장에 무조건 소중한 순간만 담아두시니 잘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니아 외할아버지 사진 있죠?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우 씨와 저는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을 엿보며 한 장, 두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노랗게 바랜 어느 종이 한 장에 제 외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쓰려니 마음이 무겁고 손이 떨려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도 짧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죠.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당신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 덕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이 처음 현장에 파견왔을 때 전 그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병사들에게 언제나 당신은 희망만을 줬어요. 저에게도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하죠.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이 전쟁이 정말 끝날지 기약도 없는 약속은 고통뿐이라 생각해요. 적어도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언젠가 혹여나 만날 수 있다면 전쟁통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각자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그렇게 우리 약속해요. 편지를 읽고 저와 진우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별이었죠.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다며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고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와 진우 씨의 할머니는 그렇게 임진강이라는 곡을 통해 평생 그 사랑을 간직했던 것이었죠. 저희들은 진우 씨의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할머니께서 추억하는 노래라 생각했는데 모두 착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며 각자의 새 인생을 산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먹먹했고 서사에 슬퍼하며 반응을 했었나 봐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생전에 두 분께서 이루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셔서 만날 수밖에 없게 해주신 것은 아니실까요?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남에게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성격이기도 한데 제니아에게는 이상하게 자꾸 무슨 얘기라도 더 해주고 싶었고 진심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더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 상처받는 걸 무서워해서 애초에 사람들에게 곁을 잘 주지 않거든요.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연결고리가 뭘까 궁금했는데 어마무시하네요, 정말.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진우 씨와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었어요. 꽤나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결국은 제 할아버지와 진우 씨의 할머니께서 이루지 못한 아픈 사랑을 임진강이라는 곡으로 끝까지 달랬다면 임진강이라는 이 노래가 결국 모든 것을 이어준 셈이라 참 신기했습니다.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참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 어느 촬영 때보다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외할아버지 사연이 담긴 노래가 메인으로 나갈 것이니 말이죠. 다큐멘터리 촬영은 슬슬 마무리가 되었지만 매일같이 함께 붙어서 작업을 하고 여러 감정을 공유하던 진우 씨와 제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니야, 이제 촬영도 막바지라 곧 돌아가야 하죠? 그 촬영 모두 마치고 나면 혹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오기가 어려운가요? 점점 진우 씨는 저와 앞으로의 미래를 자꾸만 약속하려 했고 저는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진우 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 진우 씨의 말처럼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전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에 그곳을 떠날 수 없었죠. 애초에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모두 미국에 있기에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장거리 연애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었죠. 지구상에서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나라이고 시차는 약 12시간에서 13시간에 낮과 밤이 다르고 비행기로 최소 11시간에서 12시간까지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루 일과가 반대라 실시간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사랑이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전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기 전에 이 감정을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고민은 저와 진우 씨의 너무 개인적인 가족사를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분명 시청자들에게는 엄청난 서사이고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긴 했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다룬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죠. 만약 진우 씨와 제가 가족이 된다면 몰라도 남남으로 거리를 둘 거라면 더더욱 이렇게 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쉽지만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모두 편집해버리고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최종 편집은 팀원들이 해줄 것이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고 전 진우 씨에게 확실한 작별을 해야 했죠. 진우 씨는 계속해서 저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한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진우 씨와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거리를 두려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진우 씨 역시 눈치를 어느 정도 챘을 거라 전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서로를 향한 마음에 대한 예의라 생각을 해서 전 진우 씨에게 먼저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서로 특별한 감정을 주고받을 때는 눈만 마주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내내 웃으며 식사를 했지만 이날은 서로가 마지막임을 직감해서인지 묵묵히 식사만 했죠. 이내 침묵이 흐르는 식사를 마친 후 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죠. 하필 미국과 한국이라니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느꼈을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었겠죠? 전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없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더 깊어지기 전에 서로에 대한 이 마음의 예의로 확실하게 작별하고 싶어서요. 모른 척하고 가기에는 너무 특별한 감정이라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별한 이상 가족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모두 편집했어요. 잘 지내길 바랄게요. 멀리서 응원하며 저도 잘 살게요. 제 말에 진우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니아가 오늘 딱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수백 번 연습하고 나왔는데 막상 들으니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제니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 제니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제 감정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 감정만 내세우는 건 예의가 아니니 조심스럽네요. 당장 내일 간다고 하니 방법도 없고 머리가 하얘지네요. 제가 작별을 고하면 진우 씨가 절 잡을 것 같았고 그럼 제가 흔들릴까봐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일부러 작별을 고했죠. 그렇게 전 이기적으로 저를 보호하는 작별을 한 채 돌아왔습니다. 제가 편집한 것을 본 팀원들은 모두 이건 그야말로 대박이라며 난리도 아니었고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역시 감독님이세요. 그렇게까지 홀로 가신 이유가 있으셨군요. 죄송해요. 저희가 끝까지 고집부려서 같이 안 가서 혼자 힘드셨죠?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었고 마지막 작품이라 하여 힘을 많이 실었어요. 다큐멘터리 첫 상영회 일정이 잡히고 전 미국에 돌아와 제가 소화해야 할 바쁜 스케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간이 생기면 한국에 있는 진우 씨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지금 한국은 밤이니까 자고 있겠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가까웠어도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곱 씹어봐도 진우 씨에 대한 진실된 제 마음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이겨내야 할 감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의 벽이 무서워 피한 것은 저였으니 말이죠.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전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첫 상영회를 하던 날, 전 감독으로 살던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 노고가 들어간 프로그램의 작품성을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감독에게 더 큰 기쁨은 없었죠. 집안의 배경 없이 드디어 스스로 감독으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우뚝 선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저는 발걸음도 가벼웠죠. 바로 그때 리셉션에서 임진강이 연주되는 것을 듣고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온몸이 굳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급히 갔습니다. 가보니 임진강을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는 다름 아닌 진우 씨였죠. 전 온몸에 닭살이 돋았고 그 동시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아름다운 임진강의 연주를 모두 마친 진우 씨는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의 조부모님처럼 평생토록 가슴에 담아두고 절절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조부모님이 완성하지 못한 그 사랑을 제대로 이어가보죠. 진우 씨의 확신에 찬 말에 저 역시 피하기 바쁘던 모습과는 다르게 확신 아닌 확신이 생겼어요. 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와 진우 씨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진우 씨와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두려워 도망치려 했지만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은 진우 씨 덕에 이제 저는 사랑 앞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임진강은 이제 슬프고 절절한 이별이 아닌 두 문화의 만남과 치유의 노래로 저희들에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한국의 수많은 민요는 예로부터 한국의 삶과 감정 그들의 역사가 담긴 노래이죠. 때로는 슬픔을 나누기도 행복을 나누기도 하는 이 민요처럼 저와 진우 씨도 앞으로 모든 슬픔과 행복을 함께 나누며 다소 어려운 이 여정을 함께 가보려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는 정말 명곡이라 불리는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명곡들은 저마다의 사연들을 하나씩 품고 있어서 더 감명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